사실 주제를 보니 이부 발표는 중국의 이 무슬림 문제하고 중러 국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어려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정혜주 선생님과 로레타 김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주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광민 교수님과 주최해 주신 임지연 교수님과 임성단 선생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강의실에서 또 하는 게 제가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 논문 주제에서 좀 파생된 내용인데, 제 논문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화교 무슬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민국 시기 때 국민당이랑 협력한 무슬림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국민당이 패배하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로 이주해가고 다시 대만을 중심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는데, 그런 집단을 이제 시기에 걸쳐서 좀 트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정면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회족인데요. 그런 소수민족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 트랜스리저널한 커넥티드 히스토리를 네트워크 중심으로 좀 논문을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특히 초점을 맞추는 거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 서술을 하는가, 역사 서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게 국가가 히스토리오그래피를 어떻게 하는, 어떻게 뭐라 그러죠, 리인포스드하고 하는지는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저는 이런 소수 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20세기에 이렇게 순환됐던 인터내셔널리즘, 이런 범아시아주의라든지 범이슬람주의라든지 그런 사상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기부금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래서 그런 독자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좀 더 동남아시아로 파견된 중국 회교 구국 활동단 방문단에 대한 건데, 이제 너무 중국이랑 아라비아 사이의 그 공간을 좀 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보게 됐는데, 이제 논문의 챕터로 들어갈지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는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중이기 때문에 쓰진 않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중국의 이슬람은 인도양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당송대 시기부터 시작해서 연안 중심으로 정착이 됐고요. 중앙아시아나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들이나 선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성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광동에 있는 회성사라는 파이성스라는 청진사라고 불리는 모스크인데, 중국의 무슬림들은 이 모스크 안에 그 사하바 중 선지자 무함메드의 동시기에 살았던 사하바 중에 한 명인 사드 와카스가 이곳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7세기로 해서 시작됐다. 이래서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전파됐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고증적으로 확인된 거는
적어도 그래도 당 말기나 송 초기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고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제국 때 좀 더 이슬람이 이게 제국 전체에 팽창하게 되고 명말기 청대에는 운남이랑 장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키타브라는 그 한문으로 된 유교와 이슬람 사상을 접목시킨 그런 경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변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19세기 중말에 이제 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김광민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20세기 초부터는 이제 그 무슬림이라는 그 단체가 하나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오족 공화라는 한족, 회족, 장족, 만주족, 몽족이라는 구호를 순야첸이 이렇게 내걸게 되면서 이게 중국 안에 있던 굉장히 분산된 집단들이 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민족적, 종교적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 있는 투르크 계열 무슬림과 이제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제 무슬림과 이게 모두 다 한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그 범아시아주의, 범이슬람주의가 또 지역에 순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 두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올리고자 하고 또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좀 배경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국 회교 근동 방문단 그리고 중국 회교 남양 방문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이제 일본이 먼저 20세기 초 19세기 말부터 이슬람 정책을 이슬람을 외교 정책으로 이용하고자 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자국 사람들을 성지순례를 보내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이제 또 중국 내 무슬림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침략을 하면서 국경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회교 종합 청년 죄송합니다. 청년 합회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인도양이랑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을 다 일본 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포섭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니까 이제 중국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거에 반대해서 구국협회를 결성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이전에도 연대 활동이 활발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전국적인 단체가 설립이 되게 되고 또 정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는 21개의 성에 381개의 분점을 갖게 되고 이거는 신장은 제외한 숫자고요. 그 신장까지는 아무래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축이 된 사람들은 이전에 잡지에 글을 실던 작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북이나 광서 지역의 무슬림 군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예로 회장이 바이총시라는 광서성의 군벌이었고요. 이 협회는 1949년에 타이페이로 옮겨가서 다시 중국 회교 협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목적 중 하나가 해외 이슬람 국가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항일 운동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일본 이슬람의 거짓됨을 알리는 것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외교 파견단이 중국 회교 근동 방문단,
그리고 중국 회교 남양 방문단이었는데 1년 남짓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국가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회교 근동 박물관을 예를 들면은 목적지가 대부분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통치하에 항구 도시에 머무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짧게 머무르면서 다른 나라들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프로파간다를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이게 증기선을 타고 대부분 이동했기 때문에 며칠이나 몇 주씩 머무르면서 재빨리 아주 빠르게 그런 강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동 박물관의 일정은 성지 순례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그 성지 기간 동안에 메카에 세계 무슬림이 모이니까 거기서 제일 효과적인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출판물을 돌리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미지 하나가 이제 인도를 방문하면서 받은 이런 노트가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언어가 너무 격렬해서 한번 여기 포함시켰는데요.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succeed in your mission. 이게 중국이 foreign devils 그러니까 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인도도 노예로 남을 수 없다. 그런 정서에 기반을 해서 그런 반제국주의적 범아시아주의, 범이슬람주의를 접목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런 프로파간다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 남양 방문단은 이브라힘 마티엔인 마천영이라는 사람이 지도하던 그런 방문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산동성의 린칭 출신이었지만은 북경에서 많은 시간을 거의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이 국민당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또 그 이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그 이전에 종교나 교육 그런 기관은 문화교육시설 같은 거는 주로 상인 계층의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 인사들이 직접 무역이나 상업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코스모폴리탄한 그룹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적 견해에 대해서 포용적이기는 했지만은 미신이라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마천영이라는 사람은 북경에서 태어나고 20년대에 파리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30년대 상해 이슬람 사범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광동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마천영과 그 다른 한 사람을 같이 만나서 이 남양 방문단을 함께 지도를 했는데 이 마천영이라는 사람은 이 박물관 활동을 마친 이후에 48년에는 말레이시아 이포의 영사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 배경에는 개인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말레이시아 화교들과 무슬림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파견이 됐지만은 49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쿠알라룸퍼와 싱가포르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말레이시아 정착 후에 타이페이의 무슬림 공동체와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어로 이슬람 관련 여러 간행문을 출판을 하는 동시에 펄킴이라는 종교 복지 단체를 설립하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화교의 개종을 돕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여담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방문단이 이제 영국령 말라야 보르네오를 방문하면서
이제 주로 화교들과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출판물을 돌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여권을 보면은 이제 방문한 도시들의 이제 비자와 환승된 그 도장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좀 포함시켜 봤는데요. 이제 보면 이게 영국 제국의 비자라고 써 있거나 또 프랑스 환승 비자.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면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방문단의 공식적 목표는 민간 외교였는데요.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일본 제품의 보이콧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중국 무슬림들을 해외 신자들과 연결시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것, 특히 동남아의 화교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슬림이 아닌 화교들과 이슬람을 믿는 본토인 말레이 사람들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프로파간다의 예를 보면은 이런 책을 출판해서, 중국의 회교라는 책을 출판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역사 서술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경시키는가, 그런 건데, 이제 정허라는 인물을 재등장시켜서 남양과 중국의 이슬람을 통한 유대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정허 명시대 때 해양 원정을 이끈 정허라는 인물이 신앙이 깊은 무슬림이고 그의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중국에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남아와 중국은 항상 이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중국이 그 원벨트 원로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정허를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소수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울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상징을 통해서 이게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20세기 이전에도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정허라는 인물을 가지고 청진사의 그런 새기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출판물에서 계속 그 상징적인 인물로 새기는 활동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못 봤는데, 이제 확실히 20세기 초 중반에서도 그런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원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남양이나 동남아의 사람들이 같이 제국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이 책을 보면 일어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레스 무슬림스 인 차이나 이런. 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제일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런 방문단이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외교적 목적 이외에 동시에 다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연대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그것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천형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브라힘 사커프라는 아랍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랍 디아스포라, 싱가포르에 있던 아랍 디아스포라의 지도자였는데, 그 인도양에서 500년간 여러 도시의 그 남부 예멘의 하드라우맛이라는 지역에
출신의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항구 도시의 공동체를 설립했는데 싱가포르이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숲이 성인이기도 했고 또 상인이기도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증기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라힘 사커프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메카와 싱가포르 사이를 잇는 증기선 사업을 하는 거부였는데 이 사람은 메카에서 태어났지만은 싱가포르에 옮겨서 정착해서 살면서 세계 무슬림 관련 토픽에 대해서 잡지를 발간하고 말레이시아 이슬람 협회를 이끌었는데 그 협회는 아직도 운영 중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 남양 박물관이 싱가포르를 거치면서 이 사커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랍 무슬림 공동체의 학교라든지 시설들을 설베이하고 또 사인도 받고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천영이라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정착을 하면서 교류를 이어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아직 여기 이 사람이 마천영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사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터 릴리저스 오거니제이션을 같이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동시에 이런 싱가포르와 그리고 중국 무슬림들의 언어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종전 이후에 이제 항일 범이슬람주의 프로파간다가 반공 범이슬람주의 프로파간다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던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레토릭으로 변형을 하게 되고 그 중심이 대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천영이라는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정착하게 되면서 그런 활동에 또 선망에 또 서게 되고 중동 국가에서 교사들을 초빙해서 대만의 무슬림 학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간행물 출판 사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을 쫓다 보니 알게 된 것이 마천영이라는 사람의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다는 것을 신기하게도 감숙성의 어떤 도서관에서 친절한 사서분께서 그게 조선 쪽을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한국에다가 한국 이슬람 협회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 그 중앙사원에 계시는 분께서는 책을 꽂혀 있는 것을 봤다라고 정확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는 아직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도 또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 무슬림 공동체가 50년대 이후에 근데 이제 정확한 번역 시기는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무슬림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중앙서원이 개관을 할 때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카프라는 사람도 서울의 무슬림의 공동체가 생기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이 싱가포르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 영사로 거주를 하면서 메카에 위치한 월드 무슬림 리그의 일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메카의 월드 무슬림 리그에서 서울에 이슬람 중앙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 주어서 싱가포르에서 또 인도 엔지니어도 보내주고, 네, 그런 서신을 찾았는데 좀 이게 너무 자금을 많이 요청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의 서신입니다. 자기도 서울에 5번을 와봤는데 금요일에 오는 사람이 10대명밖에 안 되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요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근데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쫓는 것은 먼저 소수민족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이동, 이주, 이산,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 서술을 했을 때 이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또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리저널 히스토리를 서술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외교와 초국가적 종교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분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항구 도시나 비자 그리고 제국의 체계와 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된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네트워크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장소를 이렇게 여러 디아스포라가 같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인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점과 선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아까 얘기도 나왔고 해서 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장소라는 것이 장소라는 것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선이 얽혀서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고, 이제 팀 잉골드라는 사람이 쓴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관념인데,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좀 기계적이고 이제 이런 노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노드를 잇는 그런 좀 기계적일 수 있는 그런 관념인데, 이 사람은 메시워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얽히고 또 그 얽혀서 만나는 그 점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장소고 다시 해체될 수 있고 다시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장소는 선이 연결된 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제가 논문을 쓰고 완성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연구와 논문인데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좀 상처받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홍콩 대학에 계시는 로레타 김 교수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크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발표하게 돼서 왜 억양이 이상하고 또 표현이 이상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재미교포입니다. 2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지금 홍콩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전공이 그 중국 명청사 아니면 근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 한국 이름이 원래 김유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유미 근데 좀 이름이 좀 신기하죠. 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만들 때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빵이 저기 있나 하고. 근데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그 중국 동북의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지루하셔도 저는 거기 남부 쪽이 아니고 저는 아주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흑룡강 그쪽이고요. 근데 그 김선민 선생님하고 김광민 선생님하고 거기 관련이 많이 되니까 그냥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문제 배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그 목적과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좀 설명하고 제 마지막으로 아주 예비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도 금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때문에 제가 원래 이 연구를 시작을 하고 또 거기 중국 동부까지 갔으니 정말 여기서 보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청나라 군사사를 합니다. 그게 제 원래 그 박사 전공이었는데요. 그것도 재밌지만 좀 지루한 점도 있죠. 그래서 좀 흥미있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게 그 식품 아니면 음식사라고 거기에 관심을 뒀어요. 왜냐? 이것도 다 오른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좋아했는데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일단 이 왼쪽에는 그 크바스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러시아어, 거기 중국어, 그 다음에 그 로마, 그 다음에 그 한글은 제가 그냥 만들어서 크바스라고 그냥 발음을 따라서 그냥 러시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또 이쪽은 클레브, 예, 근데 또 동북에는 리에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레브 레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빵은 빵이고 이쪽에 그 크바스는 또 신기한 게 제가 요문주일이었죠. 요문주일에 제가 지금 홍콩대학교에서 그 중국 동북 연구의 세미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학부생들하고. 근데 거기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크바스가 뭐냐고. 이게 한자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크바스, 크와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홍콩 본토 학생인데요. 자기는 동부에 가봤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다고, 이게 맥주 같은 건데 맥주 맛도 안 나고 그냥 쓰고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와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조용히 어떤 대련, 그러니까 딸리안에서 온 학생이 실제로 맛있는데 자기는 자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맛이 없고 맛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빵에서 만든 거고 또 러시아에서는 자주 마시는 음료수고 그러니까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홍콩 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거기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르빈시, 흑룡강 하르빈시의 추린 기업.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장소에서 사고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담는 가방까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보시면 이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중국어로 읽으면 어시 리에바, 그러니까 러시아식 리에바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니 원래 리에바라는 게 클랩 그러니까 빵인데 왜 그게 이게 러시아식이라 하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이 연구하러 가서 이 빵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클랩이 무슨 맛인지 제가 완전히 다 받아놓고 근데 다시 제 연구 그러니까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 빵을 먹으면서 제가 그 원래 17세기, 18세기 그 오른촌족을 가지고 그 제목으로 그 첫 책을 썼는데요. 또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를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책을 쓰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저녁 식사가 뭔가 하고 자기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옥수수죽. 오케이, 그거는 분명하죠. 뭐 동북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는다는 거는 뭐 신기한 건 아니고 또 소금에 절인 야채. 예, 그러니까 뭐 김치 같은 파우차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밀빵. 예? 예, 그러면 왜 밀빵까지 거기 들어가는가 하고 또 이 사람은 거기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데 빵을 먹는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빵까지 먹었는가 하고 그래. 지금 동북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리에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르빈 그 추린 기업에서 누구한테 이 빵을 파는가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파는데 하고 그렇게 그 해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르빈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잘 먹는가 하고 이렇게 큰 빵을 이거는 작은 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작은 식구거고 또 딸리에바가 있어요.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또 먹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목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식료의 기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식료를 쓸 때는 또 중국에서 이상하게 생겨요. 왜 식품이라고 안 하냐 뭐 그런데 근데 저는 이게 식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밀가루나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났냐 하고 궁금하고 이게 무역하고 아무래도 문화 교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또 저는 역사를 전공을 하지만 저는 현재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현대 동북 민족 음식 문화에 또 무슨 영향이 있는가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연구의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역사를 하니까 문서는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분야를 좀 어떻게 원래 청대 정부 그 사료는 계속 보죠. 언제나 보고 근데 거기 동북 지역의 그 원주민 그 사람들의 그 기록도 되게 중시를 하고요. 또 외부인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뭐 한국 사람 뭐 다 이렇게 그런 것도 보고 또 요번에 정말 재밌게 느낀 거는 이 지리와 그 물질 문화 분석하는 거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현지 조사도 조금 더 뚜렷하게 했습니다. 예, 이걸 다 먹고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흑룡강도 가고 그 내몽고도 들어가고 뭐 그냥 재밌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또 근데 제 키포인트가 시작하는 거는 왜 오른촌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는 바로 거기 청나라일 때 청대의 그 무역의 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청대 중앙정부에서 보면은 여기 무역을 하는데도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첫째는 이 오른촌족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면은 이 사람들은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부에 저는 홍콩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비한 민족이라고 해요. 소수 민족을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한족은 아니고 다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병금 정책이 완전히 소용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맨날 건너가서 러시아 쪽으로 갔는데 또
잡히면 또 이렇게 뭐 빌고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이렇게 핑계를 두고 왜 갔냐? 친척 보러 갔다. 장 보러 갔다. 국경이 원래 거기 있었어요. 하고 또 이렇게 핑계를 막 두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숲을 들어가서 가는데도 뭐 그냥 그렇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거기 청대 정부도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벌도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문화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러시아의 정교를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또 교명도 쓰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청대에서는 이게 나쁘다, 이게 정말 나쁘다, 맨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입는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거기 장식품도 또 러시아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식 치마도 입고 바지도 하고 뭐 신기하게 그 정교하고 믿는 거하고 좀 그게 안 맞는데 이렇게 그 성인 그 아이콘도 이렇게 귀걸이 뭐 그런 거까지 다 만들고 십자가도 이렇게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오른촌족들이 또 이렇게 하네 하고 하는데 또 제일 곤란한 거는 거기 청대 입장에서는 이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 이 사람들이 뭐 빵 같은 거를 먹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빵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났고 왜 그랬는가? 왜냐? 거기 오른촌족들이 자주 러시아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 밍크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근데 거기서 받은 거는 뭐 소금 아니면 무슨 옷감 그런 거는 가져왔는데 무슨 밀가루 같은 거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빵은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동북에도 무슨 이런 자료가 많겠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제가 잘 아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슈커 그분 거기에 한번 봤는데 이분은 거기 닝구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닝구타는 그래도 기림 그쪽인데 그래도 동북 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기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닝구타 귀인의 선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는 바로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 또 여기 그 영국 독일 사람이라고 그 어네스트 조지 라베스틴. 근데 이 사람도 책을 쓰면서 이게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카를 요한 막실로위츠가 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까지 다 한글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도 많이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중에서 그 프로소 밀렛도 있고 또 거기 foxtail millet 그러니까 기장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넘어가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가? 뭐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빵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과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소위 말로 케이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중국어로 그냥 한국어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빙어. 그러니까 빙어는 다 알고 근데 빙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빙어 아니면 만토. 그러니까 만토 그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안 알려진 거는 그 마이빙. 그러니까 마이빙도 있고 그다음에 모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른촌족이 먹는 그런 빵.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생각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그게 되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 리에바가 제가 그 가방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동그란 리에바예요. 근데 또 이런 리에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에바 중에서도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벨리 클랩하고 쉐리 클랩.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밀빵 이렇게도 있고 또 호밀빵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시 청대 거기 당안을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또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이른 빵을 먹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이른 빵을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오른손족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청대에서는 빵이 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료만 살펴보면은 딱 그렇다. 뭐 오른손족들이 대충 이런 빵을 먹었다고만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또 오른손 후손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러 갔죠. 근데 보니까 신기하게 지금 오른손족이 아니고 오엔키족, 그러니까 현재 오엔키족은 자기 문화 속에 리에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가 이렇게 이런 말도 나와요. 리에바는 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는 통면바오 차부도 그러니까 아니 리에바가 원래 러시아 음식인데 왜 비슷하다고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 리에바는 우리가 발명한 겁니다. 예, 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현대 오른손족들한테 물어보면은 리에바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르빈에서 산 오른손족들은 다 알아요. 맨날 출인 가서 그거를 사 먹으니까. 근데 아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게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원래 오른손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라식이냐고. 근데 칼라식이라는 거는 그냥 빵 아니면 비스킷 그런 거예요. 예, 이거냐 하고 또 물었어요 저한테. 또 두 번째는 가르마운 또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한 그러니까 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러냐고. 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아무래도 이게 보르돈하고 비슷하겠다 이 빵이라는 게. 근데 보르돈은 원래 이렇게 동그란 어떻게 말하죠? 수제비 같은 거예요. 수제비 하고 그런데 또 그러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정말 이게 빵 문화가 없냐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혹시 이거냐 하고 또 한번 물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그게 끊어졌는가? 왜 이 빵이라는 게 없어졌는가? 아니면 왜 오른손족들이 그거를 안 먹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또 특히 제가 거기에 관심이 드는 거는 원래 오른손족들은 청대 러시아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역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기하게 어떤 때는 오른손족들이 만주어도 못하고 물론 중국어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또 러시아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먹어라 아니면 뭐 사라 아니면 뭐 하라 할 때 쉽게 그냥 러시아어를 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전통 그 문화를 유지를 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아주 신선한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군사사에서 문화사로 옮기는데 거기 생각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문화 교류에 거기에 생각한 거는 원래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오른손족들이 계속 몇백 년 동안 러시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빵 문화도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그게 계속 가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30년대 그러니까 거기 민국 시대에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죠. 오른손족에. 근데 그때만 해도 또 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식 빵이 있었다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중에 50년대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는가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오른손족들도 이거를
더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통 문화가 뭔가 거기에서. 그런데 아무튼 뭐 그때 그렇게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지금의 그 영향이 계속 남아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그 음식에 뭐가 토작성인가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은 음식들은 무역에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우리가 뭐 햄버거 그런 것도 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에웬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에웬키족은 그래도 그거를 받아줬어요. 리에바. 그러니까 리에바라는 그 한자가 나오면 우리 거, 우리 빵이다 하고 또 그 빵은 또 서양 빵하고 또 다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오르촌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념도 없고 또 그 무역의 그 영향도 어떻게 사라졌는지 없어졌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연구를 하면서 이 리아바라는 이 빵도 또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한 포인트는 또 왜 리아바가 꼭 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고 무조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클랩가 빵이라고 해가지고 리아바도 마찬가지로 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다른 그 식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계속 그 문서를 보면서 오른쪽하고 이 리에바하고 무역하고 변경하고 관계를 다시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성악학술총수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이 심사를 완료해서 하나 좀 보낸 게 있는데 이게 언론추론을 다룬 이 저서가 성악대학교 학술총수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회에 있으면 우리 수사님께서도 그 제자를 한 불러서 뭐 세미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한 자리 정리가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에 세미나를 쏟게 하겠습니다.